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대학교. 이곳에는 미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다소 왜소한 덩치의 한국인 남자가 두 눈에 불꽃을 튀기며 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남자답지 못하고 약해 빠진 게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뭐가 문제야? 오늘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해줄게. 진정한 피지컬의 무서움을. 운동으로 잘 단련된 근육질의 미국 대학생 남자는 가소로운 듯 맞은편에 있는 한국인 남자에게 보란듯 두 주먹을 마주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잠시 후 벌어진 장면들에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의 다른 친구들까지 순간적으로 장내에 침묵이 흐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라이엇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거 저의 못난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하죠. 저의 과거 경험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경험한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저는 태생이 미국인 출신이라 미국에서 여러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며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아시아 계통의 친구들도 많았죠. 그 중에는 일본인 친구도 있었고 중국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인 친구들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인 분들도 미국에서 종종 보이는 민족이지만 그때는 아시아 계통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인 둘 중 하나였거든요. 이처럼 저도 처음에는 동양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 다닐수록 저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 씻지 않아서 나는 역겨운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몸이 허약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도 헬스와 같은 육체적인 운동을 종종 하곤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취미 생활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 저의 육체적인 신체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나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대학생이 된 지금의 저는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우람한 근육을 가지게 되었고 일명 알파남으로 불리며 많은 여학생들의 대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동양인 친구들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저에게 있어서 동양인 친구들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보면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대학생이 된 저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 중에는 당연하게도 동양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샌디에이고의 대학교에는 특히 아시아인들이 많이 재학 중인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양인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필연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한 명과 유독 친해졌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엄청 부자이신지 옷과 신발들도 엄청 비싼 것들만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잘 쓰고 먹을 것도 잘 사주는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랑도 조금 더 빨리 친해지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대학교 1학년 첫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간 것은 아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까운 해변으로 갔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중국인 친구가 우리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쉬었다가 가자.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지 했는데 차를 세우자마자 도로 옆쪽으로 가서 바지를 훌렁 내리더니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갔던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 중에는 당시 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정말이지 학을 떼더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물론 위급한 상황이거나 탈이 난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것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그냥 일상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배변 욕구가 생기면 바지를 벗고 앉아서 그 짓을 하는데
한 번은 근처에 걸어서 3분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그게 귀찮아서 노상 방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완전히 절교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양인들은 왜 저렇게 더럽고 철판이 두꺼운지 모르겠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대체 어떤 생활을 해왔길래 저게 가능하냐고. 앞으로 동양인들은 절대 친구로 사귀지 않아야겠다. 친구가 뭐야? 보이는 족족 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괴롭혀야겠어. 저는 과거 어린 시절의 동양인 친구들을 생각해보며 과연 그 당시에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것은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그 이후로 저는 학교 내에서 동양인 친구들만 보이면 그들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만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저는 학교 내에서 동양인 킬러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만 보이면 슬금슬금 피하는 동양인 친구들도 생겼죠. 이때는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은 그냥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활하는 기숙사에 동양인 친구가 한 명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 한국인이었죠. 기숙사는 방 하나에 2명이 생활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터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심 이 친구가 들어온 것이 기분이 별로더군요. 게다가 동양인 친구라고 하니까 진저리가 처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스스로 이 기숙사 방에서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어떻게 저 친구를 괴롭히고 골탕 먹일까 생각했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동양인들의 불결함과 지저분함을 빌미로 망신을 주고 이 방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살게 된 한국인 친구 수철을 예의주시했죠. 하나만 걸려라. 제발 하나만 걸려라. 하며 그 친구의 지저분하고 불결한 행동을 잡아내어 다른 친구들과 학교 측의 이야기에 방에서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친구, 참으로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기숙사로 이사를 들어와서 옷가지와 속옷들을 정리하는데 이상하리만 치 친구의 팬티 개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속옷 장사를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은근히 그 친구의 몸에서 나는 불결한 냄새를 맡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수철의 몸에서는 어떠한 불결한 냄새도 나질 않았습니다. 뭐지? 이 친구는 좀 느낌이 다른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수철과 함께 생활하며 예의주시했고, 저는 서서히 낯빛이 어두워졌고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샤워했고 무려 팬티를 하루에 1번씩 갈아입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아니, 쟤는 무슨 결벽증이 있나? 속옷은 그냥 이틀 사흘에 1번씩 갈아입어도 충분하잖아. 뭘 저렇게 깔끔을 떨어? 속으로 과하게 깔끔을 떤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내심 저 한국인 친구의 청결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다른 동양인 친구들과는 다르게 깔끔한 성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잘 드러내지 않기에 저 친구도 나름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철이 아무 데서나 바지를 벗고 노상 방문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저의 속마음은 단순히 수철이 청결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저 한국인 친구도 다른 동양인들처럼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도 약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철의 청결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기숙사에서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기로 했죠. 어이, 칭총 차인이지. 아, 맞다. 한국인이니까 칭총이 아닌가? 그래봐야 동양인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조용하게 하던 일이나 해야지. 단순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사실에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중국인을 비하하는 데 사용되는 차별적인 언어였고, 그 당시에는 동양인들만 보이면 칭총거리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밈 같은 거였거든요. 나중에야 그 발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알았죠. 아무튼 저는 수철을 괴롭혀서 저와는 같이 생활을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그러한 짓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에 수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뒤지고 싶니? 내가 한국인인데 칭총 차이니즈는 뭔 개같은 소리야?
네가 그딴 식으로 나를 부르고 싶으면 칭총이 아니라 킹콩이라고 불러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나를 부르면 그때는 진짜 세상 하직한다고 생각해라. 수철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서서히 우통을 벗더니 저에게 살기를 희번덕거리며 그러한 말들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소해 보이던 수철은 우통을 벗고 보니 세밀한 이소룡 잔근육들이 상체에 보기 좋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매우 민첩해 보였습니다. 물론 근육만 보면 제가 훨씬 우람하고 보기에 더 커 보였지만 왠지 그런 수철의 살기 어린 모습과 잔근육들이 합쳐져서 살벌한 느낌을 주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동양인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럽지도 않았고 멘탈이 약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육체적으로도 다른 동양인들보다는 구조적으로나 외관적으로나 확실히 달랐죠. 사실 저렇게 터프한 동양인은 난생 처음 만나보는 듯 했습니다. 저 자식 저거 뭐 이렇게 터프해? 진짜 동양인 맞아?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로는 한국인 친구 수철의 터프함에 저를 포함하여 저와 어울리는 다른 친구들도 조금은 주눅이 든 듯했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때는 무턱대고 장난이 좀 심했다며 이제 수철을 괴롭히는 짓은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제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수철을 더 이상 자극했다가는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했죠.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어딜 가나 눈치 없는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울리는 친구 중에서도 비단 그런 눈치 없는 인간이 존재했죠. 우리가 어떤 놈들인데 저런 동양인 한 명한테 쫄아서 이러는 거야? 이봐 라이엇, 맞짱이라도 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눈치 없는 친구는 더더욱 눈치 없게 저를 자극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변 친구들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이제는 대학생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눈치 없는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죠. 듣고 보니 우리가 모두 그 한국인 친구 한 명 상대하지 못해서 도망가는 모양새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뭐 솔직히 수철의 모습이 터프하고 잔근육들의 정체가 의심쩍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워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운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친구들의 자존심을 되찾고 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친구들과 단체로 수철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범하게 수철에게 맞짱을 신청하고 수철의 사과를 받아낼 심산이었죠. 솔직히 제가 맞짱을 뜨자고 하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수철의 반응은 저의 등골에 흐르는 땀이 식을 정도로 차갑고 냉정했죠. 시간이랑 장소는 맞짱이 정식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는 수철의 대답에 자칫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릴 뻔했죠. 다행스럽게도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이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대신해서 말해준 덕분에 바보 신세는 면했습니다. 맞짱이 구두로 합의가 된 상황이 되어버리자 그때부터 왠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덩치로 보나 근육으로 보나 체급으로 보나 제가 수철에게 밀릴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아마도 그때 그 수철의 살벌한 눈빛과 터프함을 본 이후로 약간의 두려움과 경계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결국 시간은 흘러 맞짱 날짜가 다가왔고 우리는 체육관 복싱장 링을 빌려 그곳에서 마주했죠. 원래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실제 싸움처럼 맨손으로 최소한의 급소 가격이 없는 실전 맞짱을 하자고 했지만 그러다가 누구 하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글러브를 끼고 정식 스포츠 룰로 하자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대신 글러브와 마우스피스만 끼고 헤드기어는 착용하지 않은 채로 하는 맞짱 룰이었죠. 우리는 서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세를 잡았는데 수철의 자세를 보아하니 확실히 복싱을 배운 티는 나지 않아서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내 맞짱이 시작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흡! 하는 숨을 참는 기합 소리를 내며 수철에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수철은 그런 저의 공격을 사뿐히 그것도 아주 사뿐히 옆으로 피하는가 싶더니 발바닥에 체중을 싣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이 없기는 했지만 저 또한 복싱을 오래 수련했고 헬스로 다져진 몸이었기에 꿀릴 게 없었죠.
그래서 수철의 그러한 자세 변화들이 모두 저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저는 어떻게 맞았는지 알 수도 없는 공격을 하나둘 맞기 시작했고, 너무나 황당하게도 저의 엉덩이는 링 바닥과 다소 거친 키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넉아웃이 될 정도로 기절할 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워낙 안 보이는 각도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을 받다 보니 순간적으로 몸이 말이 안 듣는다 싶은 빠르고 경쾌한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놈 저거 무슨 운동을 한 거야? 가라데? 무에타이? 확실히 복싱은 아닌데.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웃긴 포즈에 스텝도 아주 간결했지만 순간적인 공격을 퍼부을 때는 도저히 어디에서 날아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칙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철의 이상 야릇한 마지막 기합 소리와 함께 복부를 두들겨 맞고 마무리당하고 말았죠. 이크. 만약 라운드가 더 있었다면 저의 얼굴은 피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분 3라운드만 진행한 것이 다행이랄까.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충격받은 것은 맞짱이 끝난 직후였죠. 글러브를 벗던 수철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라이엇.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난 원래 이런 거 아주 싫어해.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는 내 탓도 일부분 있는 것 같아서 사과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네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노력해 볼게. 하지만 저는 수철에게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랬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물밀듯 밀려와 제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이건 완전히 저의 완패였습니다. 맞짱에서도 패했지만 인간 대 인간의 싸움에서도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수철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수철에게 사과를 했고 수철도 저의 진심을 받아주었죠.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느낀 점이 있는데 사람은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키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조용하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특히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아주 조용하고 점잖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것뿐이니까요. 그들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 그 어떤 민족보다 전투적이고 터프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킹콩과도 같은 민족이죠. 혹시라도 미국에 있는 한국인 주민들에게 행여나 업신여기는 행동이나 모욕적인 언행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킹콩을 건드리면 언제 어디에서 찢어발겨질지 모르니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서울의 한 지하철 막차 시간. 저 시뻘건 사람들은 다 뭐야? 한국은 올 때마다 왜 이래? 이곳 서울의 한 지하철 막차 시간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시위라도 벌인 듯한 시뻘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인파로 지하철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당 인파들 사이로 다소 이질적인 영국인 여성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기라도 하는 듯한 혼잣말을 하던 영국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과도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완벽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비 잭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에게 공개할 이야기는 숨기고 싶었던 저의 아킬레스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저의 인생 이야기죠. 저는 과거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와 같은 문화들을 아주 사랑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그때는 소수의 정예부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클럽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즐겼죠. 그리고 어떤 날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한국의 음식들에 도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을 지닌 채 지금까지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끼리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이르렀죠. 첫 한국 여행이었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듯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 막바지에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한국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저는 지하철로 엄청나게 몰리는 인파들을 보며 기겁을 하며 탑승을 했죠. 그때는 지하철 안이 아주 빽빽하게 사람들로 들어차서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내릴 목적지에 도달하여 내리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붉은 옷에 온몸에 금을 두른 독특한 남자가 저를 지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숨막히는 지하철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폐소공포증이 생긴 것은 말이죠. 그러한 일이 있었던 뒤부터는 저에게 있어서 한국인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당시 지하철에서 밀침을 당하는데 아무래도 남자한테 밀리다 보니 여자인 저로서는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되었고, 그것이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으로 다가왔죠. 물론 제가 만난 다른 한국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좋았지만 유독 지하철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좋은 부분들까지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한국행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죠.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 아주 고민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시 한번 한국 여행을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제가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한국에 재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없애야 한다나 뭐라나. 저는 처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한국에 가고 싶으니까 하는 소리지. 나한테는 무모한 도전이 될 것이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면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며 따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친한 친구 한 명이 그런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한국의 아이돌 굿즈 아이템이었죠. 우리 친구 중에서도 오직 단 한 명만이 가지고 있던 친필 사인 굿즈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 동참한다면 그것을 저에게 양도하겠노라고 그 친구는 약속했죠. 그야말로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까짓거 그냥 한번 다녀올까? 한 번만 참으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잖아.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지하철만 타지 않으면 충분히 한국 여행도 좋은 시간이 될 텐데. 하지만 이내 한국에서의 지옥철 경험이 떠오르며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밀어 제끼던 붉은 옷의 귀금속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느낌은 잊히지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었고 친구들과의 두 번째 한국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저야 두 번째지만 친구들은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었기에 저보다는 훨씬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누가 보면 한국에 사는 애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럽기도 하고 웃기더군요. 저도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 친구들처럼 한국의 문화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클로스트로포비아라고도 불리는 폐소공포증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서의 폐쇄된 느낌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불안장애였는데 이게 한번 생기고 나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늘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큰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배려로 한국 여행에서만큼은 그러한 폐쇄적인 공간은 최대한 피했고 넓은 곳에서 한국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아주 좋더군요. 오랜만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다시 뿜뿜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한국 여행에서 가려고 했던 식당이 한 곳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식당은 무려 건물 높이가 50층이 넘는 곳에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고층 건물 안에 존재하는 식당이었거든요. 분명히 그 식당은 멋진 한강 야경을 지닌 분위기 있는 식당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과 모험이 도사리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 높은 층에 가려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은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곳은 예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 여행의 핵심적인 장소라서 부득 선택하게 되었다며 저와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은 제가 이곳을 가지 못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저와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했죠.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 싫었고 그들의 소중한 추억까지 저로 인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짓거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수십 층의 상공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없던 고소공포증까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껴졌죠.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띵동 소리를 내며 중간마다 다른 사람들이 탑승하고 하차하고를 반복했는데 그 덕분에 식당으로 향하는 그 시간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결국 저는 식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신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까딱하면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심호흡해보세요. 지금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눈 감으시고 지금 여기가 엘리베이터라 생각하지 말고 넓은 해변이라고 생각해보실래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것인지 저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고 서서히 불안 증세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무사히 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준 남자분에게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요. 한국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타심이 깊은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내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 놓고 한국을 사랑해도 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죠. 친구들의 배려와 한국분들의 이타심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의 여행은 아주 흡족하고 행복한 순간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다시금 한국에 대한 사랑이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올라올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저녁 시간까지 즐거운 한국 여행을 만끽했고 이윽고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하철이 제일 복잡한 시간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대만 피하면 비교적 쾌적하게 지하철을 탑승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과거 첫 한국 여행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그 사달이 나버렸으니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섭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배려에 이번에는 호텔로 가는 막차 시간을 알아두었다가 그 시간대에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국의 지하철은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거든요. 이때는 몰랐죠. 쾌적한 한국 지하철 막차 시간에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막차를 타러 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가 조사한 바와는 완벽히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막차인데도 이 정도 인파라니. 오늘이 무슨 특이한 날인가? 우리가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제 눈에는 피바다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왔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마치 시위라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시뻘건 옷에는 데블이라는 문구까지 찍혀서 더더욱 저는 무서운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죠. 첫 한국 여행에서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금치장을 덕지덕지 했던 그 남자가 입었던 붉은 옷과는 달랐지만 그 색깔이 저에게 주는 영향은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막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엄청난 인파에 밀려 탑승한 지하철 내부에서 숨막히는 상황에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호흡곤란이 와서 실신했었고 지하철 안에 있던 한국분들과 구조대분들 덕분에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죠. 외국인인 저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신 한국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시위하고 온 듯한 무서운 레드 데블 티셔츠를 입은 한국분들에게 이러한 온정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국 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하철을 타는 것은 자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그 이후 아예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며 한적한 곳 위주로 방문하여 여행을 즐겼습니다. 친구들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분위기였기에 오히려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주도를 해야만 했죠. 저의 상태가 그토록 심한 줄은 친구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같이 여행을 오자고 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듯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한국에 맛있는 음식 탐방을 하는 것 이상의 일이 없었기에 저는 맛집 방문을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삼계탕이라는 한국의 전통 달교리 음식점이었는데 그 맛이 아주 깔끔하고 깊어서 영국으로 돌아가면 또 생각날 것만 같은 그런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식당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왠지 익숙한 모습에 어떤 한국 남자에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받은 것이었어요. 알 수 없는 의문의 말들과 함께 말이죠. 혹시 성함이? 아이비 잭슨 씨. 반갑습니다. 혹시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클로스트로포비아는 증상을 회피하고 부정할수록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IBC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들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이 한국인 남자의 발언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닷없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다가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건넨 명함을 보아하니 정신과 병원의 의사인 것 같았죠. 저는 별일도 다 겪어보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런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검사까지 권하는 그 남자의 의사로서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그 남자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어쩌면 그 남자의 말대로 저의 이러한 증상들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결국 저는 그 남자가 있는 병원에 방문했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폐소공포증을 이겨내려면 단계적으로 노출해줘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점차 노출되어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습득해야 하죠. 처음에는 덜 폐쇄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차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깊은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서 마인드를 컨트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폐소공포증에 대한 정보와 교육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고민과 힘든 결심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기억 안 나세요? 우리 9면인데 63빌딩에서 알고 보니 이 남자는 63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서 소름이 쫙 돋더군요. 반갑기도 했고요. 그때 참아드리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분은 명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온전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죠. 그분이 저에게 권했던 치료 방법들은 아주 전략적인 방법들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신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온정있고 자상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죠.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와 저의 일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먼저 친구들을 선동하여 한국 여행을 가자고 꼬드기는 상황이죠. 심지어 제 남동생은 언제부터인지 한국 빠돌이가 되어서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면 친구와 함께 시뻘건 옷을 입고 응원까지 하더라고요.